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2학기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B반 수업을 맡은 차동석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학교로부터 이 공지사항을 받은 대로 이 조사 방법론 B반 수업은 기존 계획대로라면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9월 일단 계획은 9월 말까지 4주차까지 수업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미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은 지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1주차 지나고 여러분들 의견을 수합해서 이 실시간 줌으로 할지 또는 이 동영상 수업으로 4주차까지 계속 진행할지는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조사 방법론이라는 수업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들었던 과목들과 뭐랄까요, 좀 연계된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 방법론 수업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 학부 수업 때 이 조사 방법론 수업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학부 졸업하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석사 박사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부터 나는 석사까지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학문에 대한 어찌 보면은 이 갈급함 또는 필요성을 느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직장을 잠시 스탑하고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 방법론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학부 때도 해야 되고 석사 과정 때도 해야 되고 박사 과정 때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는 이 조사 방법론을 좀 더 심도 있게 자료 분석이라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 통계를 돌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부 때 이 조사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 잘 배워두시는 게 아마 훨씬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학부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 조사 방법론은 나중에 필드에 나가면은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수업이 개강 후 한 달 수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과목의 가장 어찌보면 키포인트 핵심을 하기 때문에 중요 내용들은 이제 4주차부터 또 한 11주차 사이에 많이 하지만 그 과목에 어찌 보면은 기둥을 이제 잡는 내용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은 수업 개강 후 한 달 동안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집중, 물론 제가 여러분들 과소평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한 2년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면 수업 때보다는 뭐랄까요,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랑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이제 그런 과목을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까지 같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겸임 교수로 있는 다른 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그 학교는 지금 오늘이 사실 8월 31일이거든요. 화요일인데 이제 내일부터 개강이잖아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그 학교는 대면 수업 들어갑니다. 학생 수를 줄여서 1대 30으로 해서 대면 수업 하는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그래서 온라인 수업의 이 동영상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리플레이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이 조사 방법론은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에 거 이해 못하고 중간에 가면은 물론 계속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이 흐름 맥이 끊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참 어렵다라고 우리가 괜히 겁먹으면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잘 숙지하시고 이제 수업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대면 수업이면은 처음 책 소개하고 뭐 시험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성적 산출과 뭐 기타 과제 이런 것들 내용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우리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하고 마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조사 방법론 학부랑 제가 지난 학기 때 지지난 학기인가요? 우리 학교 대학원에서 이 조사 방법론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석사 학생들 할 때 수업 자료를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업로드 해 드릴 건데 이 석사 학생들 수업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제가 이 PPT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은 학부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가 그 부분까지 언급해 드릴 거고 아마 저기 10주차 정도 가면은 제가 석사 과정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도 일단은 PPT에 다 넣어놨는데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안 되면은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뭐 너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석사 과정에서 이런 것도 다룬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학부 석사 수준에서 그냥 수업할 정도 내용이라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수업 자료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책을 한 3권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해서 PPT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PPT다 보니까 이게 설명의 내용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내용이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다면은 나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아마 김환준 교수님이 쓰신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이라는 이 나눔의 출판사인가 거기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김환준 예전에 오래됐죠 벌써. 이분은 지금 경북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셨거든요. 원래는 우리 학교에 계셨었어요. 제가 학부 때 우리 학교 학부 3학년 때 제가 김한준 교수님한테 이 조사 방법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을 쓰신 그 책 이름이에요. 굉장히 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생뚱맞은 예화가 드는 게 아니라 성서 지역을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도 성서 신당동 지역, 뭐 장미공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용어들이 책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도 굉장히 쉽게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린다면은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이제 김환준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꼭 사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그 책을 사는 것을 나름대로 추천해 드리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조사 방법론 책 우리 학교에 가면은 한 7, 80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훑어보시고 자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분야 책을 뭐 그 정도의 책을 하나 뭐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한 사람이 한해서만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수업 자료 아마 한 학기 분량을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냥 낱장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지 마시고 파일에 다 이렇게 그냥 비닐 파일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다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게로 집어 다니시면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생 링 제본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수업은 그런 식으로 계속 PPT 활용하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조별 과제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별 과제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발표도 사실 수업 편하게 하려면은 주제 한 중간고사 이후로 주제 하나씩 주고 그걸 발표하게 해서 서로 요약하면 제일 뭐 저는 편한데 사실 이번 코로나 시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조별 발표나 이런 건 제 개인적으로 싫어하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제 또한 한 10주차쯤 가서 제가 내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제도 11월 달 한 중순 빼빼로데이 때쯤 가서 제가 내드리고 받는 거는 한 달에서 한 6주 후에 그 10주 차니까 한 5, 6주 한 달 좀 더 걸리겠죠. 기말고사 시험 치는 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빼로데이 때까지는 아직 날씨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이 코트 입기 전 날씨까지는 여러분들이 과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수업 내용에만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래서 과제는 제가 하나만 내드릴 겁니다. 조사 방법론은 수업 내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평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번 학기도 절대 평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뭐 A, B는 나눠야 되니까 조금의 이제 난이도만 줘서 이렇게 누구나 편하게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하지 않을 정도의 과제 하나 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중간 기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도 중간 기말 시험 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간 기말 시험 치는데 서술형은 없고 우리 조사 방법론 1급 사회복지사 시험 유형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 문제 한 20문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갈로넣기 단답형 문제가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그런 식으로 제가 계획해서 시험은 중간 기말 그런 방향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이 성적 분포는 아마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보신 대로 중간 기말 과제 출석 이렇게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기타 병원 문제나 아니면은 가정의 경조사 문제나 기타 이런 건 제가 가능하면 출석으로 웬만하면 다 인정해 드리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동영상 시청을 수업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출석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출석 이제 잘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성적 그리고 과제 그리고 수업 이제 자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오실 때 그렇게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착오 없이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휴대폰으로도 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학교는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휴대폰으로도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요. 가능하면은 이 컴퓨터로 이렇게 보시면서 자기 이제 뭐랄까 이 수업 자료 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훨씬 더 이제 수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OT 정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뭐 1주차 1차 수업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12분, 13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한 차시가 보통 40분에서 45분 정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면 수업이라면 사실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보세요. 이거 이데올로기. 아마 제 수업 들은 학생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조사론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뭐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이데올로기 부분을 저하고 이제 먼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부분만 제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뭐 정책론 수업이나 법제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천론 수업이나 뭐 이런 과목처럼 제가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요. 왜 이데올로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큰 맥만 설명드리고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잠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조사 방법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데올로기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지금은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는 말 그대로 사상이에요. 이념 그리고 뭐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방향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이데올로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유주의와 이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있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화살표는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유주의에서 보수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3의 길,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있고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데올로기, 즉 그 국가에서 추구하는 이념, 복지를 여기서 이념이라는 거는 그 사회, 그 국가 전체적인 이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사회복지라는 그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봐주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의료에 있어서는 완전 삼민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요.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자유주의라면은 교육, 뭐 보건 또는 뭐 경제 대부분 다 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좀 아닌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실 때, 자 그러면요, 그 국가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1학년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명단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비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탁과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물론 저한테 이제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이제 정원 좀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왔는데 A반 가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복과 학생들은 A반 가서 정 교수님한테 뭐 또 사복과 학생들이 다 A반에 많으니까 그렇게 가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50명인데 50명을 일단 다 찼어요. 제가 명단을 뭐 정전 끝나고 추석 이후에나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탁과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설명드릴까 좀 고민도 되지만 이게 정책론이나 법제론 수업이라면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에 걸쳐서 수업 2번에 걸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큰 맥만 설명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마 이 수업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보자. 2학년도 있죠. 2학년 수업인가요, 이게? 보통 뭐 4학년은 물론 없겠지만, 뭐 설마 4학년, 편입했는 학생들 중에는 혹시 4학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3학년, 2학년이 대부분일 겁니다. 2학년 2학기 수업이니까. 그래서 2학년이거나 아니면은, 뭐, 작년에 수업을 못 들은 3학년들, 그 정도 수업 학생들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야. 특히 인행사나 개론 수업 때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니까 탁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개론 인행사 안 듣고 지금 조사론 바로 듣는 학생이 있다면은 뭐 그기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수업을 안 들으시는 게 수강 증정할 수 있잖아요. 수업을 안 들으시는 게 다음에 듣는 게 훨씬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탁과 자기 본과 수업 먼저 듣고 다음에 어떻게 언제 들을지 모르겠다 해서 무조건 듣겠다면 뭐 말릴 생각은 없는데 아마 많이 수업이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래 되면요. 일단 요 이념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그 국가에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국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자유주의 국가예요. 이 자유주의 국가는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인색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복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유주의 국가라고 그러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복지에 대해서 뭐랄까요,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그 사람 개인에게 먼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최대한 이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최대한 책임을 안 져주려고 그래요. 모든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이 자유주의 국가거든요. 물론 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여기 있는 신자유주의 제가 색깔을 같이 해놓을 거예요. 그럼요. 이 신자유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유주의 국가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부론, 개인, 자유, 시장 중심. 작은 정부란 게 뭐예요? 정부의 역할이 작다는 말이잖아요. 소극적 자유. 요 반대가 적극적 자유거든요. 그리고 자유 경쟁. 무한 경쟁입니다. 자유시장 강조, 시장 중심, 자유. 그래서 자유주의랑 신자유주의는 거의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기해 놓았을 뿐인데 일단 같은 걸로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얘들은 복지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왜? 국가가 돈이 없어서 복지를 안 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 국가가 주장하는 이념 자체가 네가 예를 들어서 아플 때 병원 가야 되고 그러면 보건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직장을 가기 위해서 스펙을 많이 쓰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교육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실직당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니한테 먼저 있다는 거야. 그 사람 개인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자유주의 국가들입니다. 그 반대로 보는 국가가 어디냐면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반대인 국가는 당연히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모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당신 개인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 1차 책임은 국가가 먼저 져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부의 평등을 중요시 여기겠죠. 그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얘들은 뭡니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개입을 해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를 줄 수가 있잖아요. 국가 개입을 해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야지만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 개입을 강조합니다. 국가 개입 강조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국가가 뭐를 준단 말일까요? 그렇죠. 국가가 복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복지를 주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어떨까요? 국가 개입이 많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 개입을 강조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보세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 수업이 조사 방법론 수업이기 때문에 이 사상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아마 대신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사회민주주의 국가는요. 모든 복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했어요? 그쵸? 국가한테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겠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9월 6일부터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인당 재난지원금 뭐 국민 88%인가요? 그렇게 지금 이제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한테 돈만 갖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을 시켜줘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치료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직업을 알선해줘야 알선은 좀 웃긴가요? 직업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직업을 창출해줘야 되는, 직업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토목사업 하면 제일 좋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하위소득 88%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은 88% 사람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찾아내는 게 뭡니까? 그게 조사 방법론이에요. 반대로요? 반대가 아니고 또다시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까요, 지금요? 영세 자영업자들일까요? 아니면은 한부모 가정일까요?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사는 조선 가정? 아니면은 실직한 사람? 아니면 이제 곧 여러분들도 이제 직면하게 될 어찌 보면은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누가 제일 힘들까요? 그쵸? 모르잖아요. 그냥 짐작으로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조사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조사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요, 조사 방법론은 이 조사 방법을 통해서 개개인들에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어려움에 처한 이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거는 사회복지조사로는 아니에요. 직접적인 서비스를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시킴으로 인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주묵구구식인 서비스 전달밖에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선밖에 안 된다고요. 국가에서는 자선을 하면 안 돼요. 종교단체나 아니면 개인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단체가 자선을 하는 거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국가가 자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국가는 뭘 하냐면은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에 맞는 법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그에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가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파악해서 알아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이 뭐예요? 조사 방법론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사람은요 필요로 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 단계별로. 아마 인행사 배우셨죠? 저도 인행사 이번 학기 이제 인행사 지금 수업 준비하면서요, 인행사 때 보면은
이 물론 이제 영유아기부터 시작하게 된다면은 영유아부터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 초기 청년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각 발달 단계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즉 누군가의 도움을 안 받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가정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단계가 정상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운 대로 하면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이 에너지를 리비도라 그랬죠. 이 프로이드는요. 리비도가 다음 단계로 계속 정상적으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했다고 그럴까요? 그쵸? 고착 현상이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뚫어줘야 되잖아요. 뚫어주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각 발달 단계마다 어려움이 뭐 있는지를 그럼 객관적으로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는 게 바로 뭐냐면은 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선 가정 자녀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부모 가정 자녀들, 특히 그 중에서 모자 가정 또는 부자 가정, 각각 어려움은 어떻게 있는지, 공통된 점은 뭐가 있는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더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야 아마. 반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떤 분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하는 게 이 조사 방법론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각 생애 주기 단계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각 단계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입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학문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과목이고요.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시켜내는 조사가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변화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이데올로기 변화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렇다면 복지 책임이 당신, 즉 개인에게 먼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이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어떨까요? 조사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적게 할까요? 당연히 적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많이 안 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는요, 얘는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복지국가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혹 이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면, 이 이데올로기 변화 내용이 정말 구체적으로 더 많이 잘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성숙 교수님 수업 들으시면요, 여기 대해서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 윤리와 철학 또는 사상과 이론 이런 과목 보시면은 이데올로기 변화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조사 방법론 수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OT 시간에 잠깐 하는 것 말고는요, 더 많이 한다는 것은 과목에 대한 올건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국가는요, 복지국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나 또는 핀란드나 이쪽 나라들 있죠. 얘들이 가장 복지가 잘 돼 있잖아요. 물론 서유럽 나라, 스위스나 저쪽 있잖아요. 그쪽 나라들도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나라들이고, 신자유주의, 즉 이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들은 어디냐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북미 쪽 나라, 그리고 호주가 이제 아시아이긴 하지만 북미 쪽 나라들이 이 신자유주의 국가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수주의 있죠. 이 보수주의라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요, 다른 거하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일 밑에 거. 제일 밑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현 상태 유지 보존이라는 말이 있죠. 네, 현 상태 유지 보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현 상태 유지 보존,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주의는 복지를 매우 필요하다도 아니고, 보수주의는 복지가 필요 없다도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은요, 지금 그 상태, 그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다. 물론 그 국가가 개발도상국일 수도 있고, 또는 후진국일 수도 있고, 또는 선진국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복지를 너무 안 주면은 체제가 흔들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국민들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후진국이라고 해서 다 가난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은요, 지금 자신의 체제를 유지할 정도의 복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반란이 안 일어날 만큼의 빵을 주는 정도의 복지만 있으면 되고, 그렇다고 사회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부의 평등을 중요시 여길 만큼 n분의 1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준에서의 복지만 있으면 된다. 뭐 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안 굶을 죽을 정도만 복지는 주자. 요 정도. 그리고 내가 부담 안 될 만큼의 세금만 내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사회민주주의에서 부의 평등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결과의 평등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n분의 1로 빵을 똑같이 갈라먹자. 이거는 제일 끝에 있는 여기 보세요. 제일 끝에 뭐죠? 제일 끝에 보시면은 여기 마르크스 있죠. 마르크스주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시즘. 막시즘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돼 있어요? 결과의 평등이잖아요. 결과의 평등은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의 평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이 부의 평등이 아니에요. 결과의 평등은 말 그대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평등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이론적으로는 결과의 평등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해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상적으로는 존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결과의 평등을 주장했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죠? 붕괴됐잖아요.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한은 아직도 멀쩡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닙니다. 걔들은 철저한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부를 다 뭐예요?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 뚱땡이 요즘 살 좀 빠졌던데 그 뚱땡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저거 할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아빠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물론 나중에 우리나라가 북한이 통일시켜가지고 제 이 수업 자료가 그 뚱땡이한테 들어간다면 저는 큰일 나겠죠. 뭐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결과의 평등이라는 거는 이 공산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인데 북한에서 말하는 결과의 평등은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일단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이기 전에 1차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경우. 그렇다고 얘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국가 체제예요. 그리고 보수주의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준에서의 복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 제3의 길은요. 양다리를 보시면 돼요. 제1의 길인 뭐예요? 신자유주의와 제2의 길인 사회민주주의 그 사이를 가는 3의 길, 양다리. 그래서 3의 길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대개 보면은 신자유주의적 복지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급하면서도 개인 책임도 같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의료 체계도 보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CT를 찍는다거나 MRI를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하니까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물론 사교육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은 비싸잖아요. 개인 부담 또 해야 되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 부담을 우리가 100% 국민들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해주니까. 대학교 때도 뭐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요즘 또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개인 부담도 많이 내죠. 병원 가도 내가 내는 비용이 있잖아요. 특히 비급여로 나오는 거예요. MRI를 찍는다거나 이런 거는 또 내가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감기나 또 기타 등등으로 갔을 때는 또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뭐 다른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도 건강보험 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 정도 돈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보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 40만 원, 한 5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근데 미국 가면 보통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3액이는 뭐 그 정도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나라들마다 그 국가에서 어떻게 조사 방법도 이루어지는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지에 한해서요. 복지라는 체제 한해서 다른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관여할 건 아니지만
복지라는 그 체제 안에서는 사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조사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 국가가 책임을 먼저 지고 서비스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는 조금 그보다는 작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 변화는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각 이제 인간 생애 주기 단계별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은 이제 고착 현상으로 인해서 생애 문제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국가가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될까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정상적인 정책과 법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실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그게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는요, 요거 바로 이제 보실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라는 사회복지 조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1주차 2차 실시간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OT 하면서 제가 뭐 간단히 한 20분 정도 하려는데 또 제가 직업인지라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그냥 지금 1주차 1차 시장 그냥 뭐랄까요, 한번 이렇게 가볍게 들어놓는 걸로 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1주차 2차 실시간부터 하는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 1, 2주차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그냥 많이 외울 내용도 없어요. 제 말 보시면서 이해만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조사 방법론 제가 원래 벌써 40대 중반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그때 참 뭐랄까 이 부분을 그때 알았더라면은 진짜 조사 방법론 박사과정 공부할 때 더 쉽게 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조사 방법론 수업 내내 그 내용을 할 테니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물론 저보다 더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겠지만 저도 우리 학교를 학부, 석사, 박사를 다 졸업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부니까 제자 겸 후배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저랑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제가 제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사론 수업할 때 많이 어려웠던 부분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좋았겠다 싶은 게 많이 좀 바꿔놨거든요. 그렇게 제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2차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